남자가 말이야 집에서 그러면 남자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남자가 집안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전 근대적인 사고는 버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grup들은 마음엔 부글부글 끓지만 말은 못해요.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할까봐도 얘기 안 하고 말했다가 복잡해지는 것도 싫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자매가 살생부만. 야 근데 정신과적으로 말이야 번아웃은 정의상 뭔가를 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낸 다음에 힘들 때를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가 말하는 딱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거는 하기 싫음 또는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거란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얘기는 일 잘하는 리더에 대한 얘기인데 일 잘한다는 게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이 중에 뭐 대표님도 있고 엄마도 있고 팀원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 각자 내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불사를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일하다가 죽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일을 하고 회사도 발전시키지만 그 와중에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사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종종 만나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하고도 얘기를 해보지만 공감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많은 신도들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고백을 받았어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는 일 잘한다는 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남편들 입장에서는 부인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 저도 50세 넘어가면부터는 그냥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 이것저것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칭찬해주는 게 이제 부인밖에 없어. 애들도 이제 안 해요. 다 크고 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일 잘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돈 버는 거는 어차피 한계가 있고 조직 발전도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내 가족과 내가 또는 내 팀원과 내가 다 마음 편하게 자기 일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일 잘한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들이 중2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만 아들한테 한 말이 나 이제 너한테 공부하라고는 얘기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공부를 잘해서 네가 뭐 대학 잘 가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너한테 좋은 거고 괜히 그런 얘기 하다가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나한테는 큰 상처로 남을 것 같다. 내 친구들 보니까 뭐 공부 잘했건 못했건 직업을 뭘 가지건 간에 다 알아서들 대충 먹고들 살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일 잘한다는 말은 그렇게 사람마다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리더들은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하는 일은 빤해요. 동기부여를 해줘야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이들 같으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공부하기 싫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돼? 산수 다 이거 풀 줄 아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풀어야 돼? 네가 지금 이걸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이유는 이걸 반복해서 푸는 훈련을 함으로써 빨리 풀을 수 있고 그러면서 뇌가 발달을 하니까 다른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마치 야구 투수가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야구 선수 투수가 달리기 하던 마음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죠.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방향 제시도 해줘야죠. 아무리 열심한 직원이 있어도 방향을 제대로 지시하지 못하면 반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적당할 때 결정해줘야죠. 엄마들은 또 직장 팀장님들은 다 알아요. 많은 팀원들은 많은 자녀들은 될 때까지 밀어붙이면 대부분은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지만 팀원들이 너무 지치거나 여기서 말하는 팀원은 직장에 도와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는데 얘가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관계가 나빠질 정도로 정말 조져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그래 요즘까지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게 리더의 몫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라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말을 듣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요새 엄마도 애들 못 때리잖아요. 제 후배가 아이한테 협박받았대요. 오락집에 다니고 그래가지고 대치동 사는 집인데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혼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손에 잡히는 게 세탁소에서 온 옷걸이여가지고 그걸 들었더니 신고하겠다고 아들 놈이
아예도 존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팀원들도 그래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팀원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존중해 줘야 되냐 하면 먹고 자고 싸는 게 기본적인 생리 욕구잖아요. 근데 심리학 개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게 나와 있는데 먹고 자고 싸는 거 외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 그것도 기본 욕구거든요. 박탈하면 바로 아프잖아요. 근데 왕따가 그래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존중을 해주는 거, 이것도 기본 욕구예요.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을 한다든지 자아 실현을 한다든지 그거는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거지 자아 실현까지 회사에서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존중해주는 것까지는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엄마들이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건 뭐 운동을 하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마치 지가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자녀가 엄마를 가스라이팅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존중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근데 실상 속에서의 팀장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정해진 일이 있어요. 각 팀마다. 근데 일은 자꾸 새로운 게 생기니까 거기서 벗어난 일은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딴 일 시키면 괴로우니까. 그리고 내 팀의 실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이 회사 사장님들 기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실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달라도 결국은 친하게 지내는 놈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실.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가족들 기분도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 삼촌뻘만 해도 집에 가면서 전두엽 끄고 들어가는 남편들 되게 많았어요. 집에 가서 왕노릇하고 그냥 가방 던지고 나머지는 다른 식구들이 다 해주고 아이들도 부모님 앞에서 설설 기고. 그래서 팀장님들은 어차피 나 혼자 일을 해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팀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살살 구슬르는 일들까지 하는 게 팀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무지 많이 받죠. 스트레스는 다양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대인관계 스트레스거든요. 공부하는 거고 일을 하는 건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괴로우니까 그러지. 전 붙이는 게 싫어서 추석 때 시댁 가기 싫은 거 아니잖아요. 만성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감정적으로 변화가 오고 비관적 사고를 하게 되고 직장 일이 잘 안 돼요. 무기력증에 보통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직장 다니는 제 딸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갔더니 친구들이 한 7명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 만나서 뭐 그 당시에 FT 아일랜드 뭐 자기는 누가 좋은데 얘네들은 누가 좋대고 그런 얘기를 막 맞추잖아요. 근데 보니까 얘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는 애가 아닌데 하루 종일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물어보자.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즐거웠니? 누구누구 만났어? 그러면 그 딸은 몰라. 문 탁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방전돼서 그래요. 그게 지속이 되면 전두엽이 꺼지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생기거나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파요.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과 다른 점이 신경을 다스리는 곳에 감정 다스리는 곳과 통증 다스리는 신경이 나란히 가거든요. 그래서 몸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파서 가정의학과나 내과 왔다가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비관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역시 내 인생은 잘 안 된다. 근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죠. 인생이라는 게 스트레스 투성이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죽잖아요. 젊은 분들 아시겠지만 매트릭스 영화 보면 거기에 개발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놨더니 그 인간들이 다 죽더라. 그래서 적당히 스트레스도 좀 주고 갈등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건 좋은 스트레스예요. 결혼 전날 느끼는 스트레스. 근데 암 환자의 스트레스? 이건 나쁜 스트레스죠.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에는 스트레스 클리닉이 없어요. 디스트레스 클리닉이 있어요. 앞에 DRES자가 붙어서 디스트레스라는 말은 나쁜 스트레스라는 뜻인데 그래서 암센터에는 디스트레스 클리닉이 있습니다.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너무 늘어져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왜 얼어붙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시험 전날 긴장 너무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긴장하는 정도. 그걸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 온 사람들 인사과에서는 이 사람이 느끼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어디냐를 판단해서 그 정도의 일을 맡기는 거. 그게 인사과에서 할 일이래요.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동물이 가지고 있는 뇌를 다 가진 상태에서 전두엽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파충류의 뇌는 먹고 자는 거, 누가 건들면 댐비는 거, 그게 딱 파충류의 뇌예요. 물론 30, 40대 남자들 중에 보면 그 정도의 뇌만 가지고도 인생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포유류의 뇌는 아이들 젖 먹일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뇌가 중간에 있어요. 이거는 쥐나 토끼나 강아지들도 가지고 있는 뇌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있죠. 이성을 다스리는 전두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에너지 낭비가 워낙 심한 기관이다 보니까 쉽게 지쳐요. 언제 제일 많이 지치냐 하면 몸 아플 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늙었을 때, 찬후에 호르몬도 변했지, 몸도 피곤하지, 할 일 많지, 그렇게 예쁘게 났지만 낳고 나서 보니까 얘 기생충처럼 24시간 나한테서 떨어지질 않는 애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산후피로 또는 산후우울증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우울증이 돼서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한테까지 오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약간의 불면증, 약간의 짜증, 약간의 지침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레스성 신체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냥 놔두면 불면증, 건망증 심해지면서 이유가 없이 자꾸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해요. 40살 넘어가면 건망증이 자꾸 나타납니다. 더 지나면 분노 컨트롤이 안 돼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50대 초반, 40대 후반 아주머니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남편인데 아침에 전날 11시까지 친구랑 술 먹고 들어와서 잘 자고 나가는 신랑이 신발끈을 묶고 앉아있는 뒷모습을 뒤에서 보다가 그 뒤통수를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 참아지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들이 똑똑하니 그때 이제 꼬리를 내리죠. 꼬리 내리고 부인한테 아부를 많이 하니까 데리고 살만한데 근데 계속 뻣뻣하게 구는 남편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부구라들이 좀 생기죠. 저랑 친한 다른 모 학교 원수과 의사 선생님은 저희랑 같이 맥주 먹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말이야 집에서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남자가 집안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전 근대적인 사고는 버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럴 때 화를 확 내면은 그나마 좀 견딜 수가 있는데 화를 안 내고 살면 직장에서는 특히 울분으로 쌓여요. 화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냥 참고 사니까. 특히 이제 MBTI 따지면은 F자, P자로 끝나는 집단들 앞에는 I로 시작하고 이런 grup들은 마음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말은 못해요.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할까봐도 얘기 안 하고 말했다가 복잡해지는 것도 싫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일기장에다가 살생부만 그게 화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울분으로 넘어갑니다. 울분은 언젠간 터져요. 번아웃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번아웃은 에너지가 다 소진된 다음에 늘어진 게 번아웃이죠. 저 아들이 중2 때 갑자기 저를 보재요. 아들이 아빠는 번아웃 돼서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좀 쉽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색이 정신과에 사니까 일단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산책을 가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정신과적으로 말이야 번아웃은 정의상 뭔가를 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낸 다음에 힘들 때를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가 말하는 딱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거는 하기 싫음 또는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하더라고요. 번아웃이 되면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숨기기 위해서 냉소적이 돼요. 표현을 안 하죠. 번아웃의 사인은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냉소적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거 봐도 재밌지가 않아. 즐겁게 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또는 일을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시작이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해냈어요. 해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네. 이것도 번아웃의 사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배가 너무 쉽게 고파요. 한 숟갈만 먹었는데 배가 그득 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거나 또는 무지 많이 먹어요. 이게 번아웃의 초기 사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는요. 자존감 떨어지죠. 공감 피로 늘어나죠. 공감 피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자식 얘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친정 언니가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듣기 싫어. 원래 내가 들어주던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저한테 와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들죠.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은 나를 동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줘야 돼. 나를 챙겨줘야 돼요. 그런 딸들 많아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엄마들들 돕고
직장에 적응 안 돼서 그 상사가 자기 태웠다고 엄마들들 묻고, 신랑하고 사이 안 좋다고 와서 엄마들들 묻고, 자기 연민에 빠진 친구들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알잖아요. 결국은 다 자기 몫인데. 사실 냉정한 현실은 자기가 움직이려고 조금씩 해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를 존중 안 하는데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울분에 빠지면 이제 더 문제입니다. 울분은요, 이제 그 분노감은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